오늘은 디지털 경제학을 공부하는 시간, 전기차를 중심으로 디지털 캐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1월 달에 매출이 33%가, 판매량이 33%가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전기차 캐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1월 달에 이렇게 급격히 실적이 줄어들면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정치적 리스크냐 아니면 전기차 캐즘이 더 심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이 전기차 캐즘, 디지털 경제에서 캐즘을 왜 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기차가 이 캐즘이 맞는지 한번 그걸 살펴보자고요. 작년 전기차 판매는 1710만 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재작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은 캐즘이 아닙니다. 25%나 성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 중국에서 11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64%가 중국에서 팔린 거죠. 이 중국만 따지면은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전기차가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25%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유럽을 보면은요, 작년에 300만 대 판매를 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재작년보다 오히려 역성장했죠. 특히 독일이 이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아마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북미는 9%로 성장했는데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의 많은 부분이 요즘 불경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오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테슬라가 작년에 178만 대를 판매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30%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80만 대를 넘겼으니까 올해 200만 대를 넘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성장이 멈춘 게 맞죠. 반면 비아디는 176만 대를 판매해서 11.1%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테슬라는 성장을 멈췄죠. 이 중국 전기차와 그 외에 대표 회사인 테슬라의 비교는 오늘 살펴볼 캐즘이 왜 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테슬라가 왜 이렇게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지, 이게 단기적 요인과 장기적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 요인을 보면은요, 신차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델 Y와 모델 3 판매로 고속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모델 Y와 모델 3가, 특히 모델 3가 이제는 더 이상 이 판매를 이끌지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 새로 나온 신차인 사이버 트럭도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판매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판매가 저조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단기적인 판매 부진 요인이 생기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 BYD에 비해서 인센티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정부가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력도 싸니까 장점이 많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작년에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 경쟁력도 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이 불경기에 들어가면서 이 경제성이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없죠. 이런 단기적 요인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데, 이렇게 단기적 요인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 경제가 다시 확대를 하고, 그리고 경기가 다시 상승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장기 요인을 살펴보면은 첫째, 얼리 어댑터에 대한 이점이 사라진 겁니다. 테슬라가 2018년부터 급성장한 것은 얼리 어댑터들이 이 전기차로 고성능 차를 만들면서
거기에 열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리 어댑터들은 기존의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열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얼리 어댑터의 이점은 사라졌는데 대중 사용자로 아직 못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캐즘에 빠진 겁니다. 캐즘이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너무 높아진 겁니다. 특히 BYD의 경쟁력이 높아졌죠. BYD는 테슬라가 갖추지 못한 저가 전기차부터 고가 전기차까지, 그리고 전기 버스까지 전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고, 그리고 저가 노동력, 그리고 내수시장, 중국의 엄청난 내수시장, 이런 것 때문에 급속도로 2, 3년간 성장하면서 테슬라와 어깨를 마주 겨루게 돼 있죠. 그러므로써 이 BYD에게 경쟁력이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다, 테슬라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회사들하고 다른 것은, 예를 들면 현대기아나 유럽의 자동차 회사, 이런 회사들도 다 전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회사하고 다른 것은 이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인데, 순수 자율주행,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허가를 집어넣었으니까 빨라야 내년에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모델로 이 소비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못 주니까 여기에서 또 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테슬라가 지금 캐즘에 걸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제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엔트로피가 쌓이는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엔트로피는 고객 불편점을 포함해서 무언가 고객한테 새로운 경험을 못 주고 거기에 뭔가 가치가 닫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푸는 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테슬라처럼 시장에 안착을 했다 그래도요, 이용자가 계속 사용하면서 경험이 익숙해지면은 이 감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됩니다. 이때 엔트로피가 쌓이고 가치가 닫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갇힌 가치를 풀어줘야 새로운 경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6년째 이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현재 전기차의 엔트로피는 어디에 많이 쌓이는지 보자 이거죠. 첫 번째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대중 모델인 테슬라 모델 3가 6천만 원 이상이니까 이것은 일반 서민들이 사기엔 부담이 많죠. 그러니까 판매 대수를 무한정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도 7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 모델 3와 모델 Y가 보급형 모델인데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상, 여기에 옵션을 몇 개 달면은 막 8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사기에, 대중들이 이 사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나온 사비오 트럭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옵션을 달면 막 1억 3천만 원, 1억 5천만 원 되거든요. 이 가격이 너무 싸면은 엔트로피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대중 소비자를 못 넘어가니까 캐즘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1920년대 포드가 T 모델을 만들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이때 포드는 그 전에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한 것은 벤츠입니다. 벤츠가 1800년대 말부터 상용화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벤츠나 이런 기존의 자동차가 대당 3만 달러였다. 그러면은 포드는 T 모델을 통해서 자동화를 함으로써 이것을 3천만 원 달러로 낮춘 겁니다. 가격을 거의 10분의 1로 낮췄죠. 그러면서 일반 서민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자동차 혁명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전기차는 가격이 모든 회사가 너무 비쌉니다. 유일하게 중국만 저가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YD의 강점은 저가 모델부터 고가 모델,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가 모델까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가 아직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충전이 정말 불편합니다. 특히 배터리의 한 번 충전 거리가 지금 성능이 좋은 게
기껏해야 500km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전 인프라는 회사마다 규격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규격도 통일화가 안 돼 있고 전기 자동차 보급 속도보다 충전 인프라 보급 속도가 훨씬 늦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엔트로피가 쌓였고요. 세 번째는 배터리의 성능 문제입니다. 일회 충전 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팔리는 차들이 대개 300km에서 400km 초반, 그리고 성능이 좋은 것이 400km 후반에서 500km니까 이 충전소도 적은데 한번 충전하면 느리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추우면은 그 거리는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충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전기차의 특징인 다양성이 아직도 부족하다. 전기차의 특징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디자인부터 가격, 이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다양성이 모든 회사들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아직도 이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중국 차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이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한다고 그래도요, 또 엔트로피가 쌓입니다. 그 가장 큰 엔트로피, 마지막 엔트로피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 아직도 상용화를 못하고 있죠. 구글의 웨이모만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년에 6월부터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은 아직도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트로피는 자율주행으로 갈 것 같고요. 이것은 2030년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캐즘은 2, 3년 걸릴 것 같아요. 특히 배터리 성능이 제일 중요한데요. 안정성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이것은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안 되면은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LFP 배터리로 고효율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이게 품질이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대량 생산화가 안 되면은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기술 개발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양산 체제를 아직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타트업부터 한국의 배터리 회사,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대량 생산 시스템은 한 2, 3년 최소한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캐즘이 넘어서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가는 데는 아마 2, 3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더라도 2030년이면 전기차가 임계점을 넘어서 아마 자동차 산업을 다 뒤집을 거다.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하이브리드 차도 2030년을 넘으면은 아마 시장에서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한 번 사면은 10년을 타야 되는데요. 5년에서 10년을 타야 되는데 2, 3년 지나면은 전기차가 캐즘을 넘어서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성능도 좋고 다양한 차가 나오는데, 하이브리드를 지금 사서 그때 되면은 이 비싼 차를 바꾸지도 못하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하이브리드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비쌉니다. 내연기관보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캐즘을 넘어서 이런 것을 극복할 때 경제 이론을 살펴보자고요. 이런 캐즘이 왜 생기는지, 원리 어댑터에서 대중사회적으로 넘어갈 때 왜 캐즘이 생기는지. 먼저 로저스의 혁신의 확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에 로저스가 만든 모델인데요. 처음 제품이 나오면 혁신자들이라고 그러죠. 초기 얼리 어댑터들 한 2.5%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조건 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괜찮으면은 얼리 어댑터들이 한 10%에서 15% 되는데 이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이 얼리 어댑터 10%에서 15%, 그러니까 15%의 소비자가 채용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시장에서 안착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여기에서 자리를 잡은 거고요. 중국 업체들이 여기서 뛰어드는 거고요. 문제는 전기차가 이 얼리 어댑터를 잡아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어도요, 대중 사용자로 넘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초기 대중 사용자 한 35% 되는 대중 사용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려면요, A가 이노베이터죠. 초기 사용자들이고요. B와 C가 초기 사용자입니다. 여기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주는 새로운 경험 때문에 무조건 쓰는 사람들이고요. 여기가 15%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편 사용자, 최소한 50%가 넘는 보편 사용자로 넘어가야 시장에서 주류 사업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는 기능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편리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전기차가 아직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화재도 작년에 뉴스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충전의 불편함, 이런 이 편리성 여러 가지가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신뢰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가격도 낮추고 이러면서 보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시장에서 대중 확산을 통해서 시장에 메이저로 자리 잡게 된다. 근데 이게 아마 2,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거래 비용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거래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 거래 비용은 1930년대 로널드 코스가 만든 용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게 되면은 처음 원료 확보부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어디에 물류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래 비용이거든요. 처음 원료 확보부터 마지막 판매까지, 이게 보통 공급망이라 그러죠. 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널드 코스는 기업에서 내재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도 고용을 하고 이 원자재도 내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전부 회사 내로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거대 기업이 탐상했잖아요. 근데 디지털 혁명은 이 거래 비용을 없앤 겁니다. 이 디지털 혁명이 제일 먼저 온 게 유통혁명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겪고 있는 거, 예전에 유통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사려고 그러면 유통비용이 한 5만 원 들었으면은 지금은 오토바이 부대가 2, 3천만 원에 그걸 2, 3천 원에 그것을 해결해 주잖아요. 이렇게 거래 비용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해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다중 경로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유튜브는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제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는요, 누구나 못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한 대에 뭐 2억, 3억씩 하고요. 편집기도 뭐 5천만 원짜리가 몇 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연봉이 막 1억 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나 동영상을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진입장벽이 해제되면 다중경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롱테일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롱테일 시장이 형성되면은 주도권이 소비자한테 넘어가죠. 온디맨드 경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요구가 까다로워집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요구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도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지 다운즈는 이것을 빅뱅 디스럽션, 폭발적 파괴 혁신 모델이라고 합니다.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무너지게 되죠. 왜냐면 소비자가 금방 실증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다시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로저스의 시장 구분처럼 얼리 어댑터에서 초기 대중 사용자, 그리고 후기 대중 사용자, 지각 사용자, 이렇게 막 몇 년씩 걸리던 과정을 지금은 초기 기술 채용자 시장에서 바로 초광범위 대중 소비자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소멸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캐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면서 소비자의 요구가, 온디맨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를 공급자가 빨리 못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누차 설명드리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엔트로피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도요, 엔트로피가 어떻게 쌓이는지, 그러면 엔트로피가 쌓이면 가치가 닫힌다 그러거든요. 이 가치가 닫히면 그것을 풀어줘야 되고요. 그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면은 그 사업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 오게 된 것은 이 업그레이드를 못 맞춰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구체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못 맞춰주니까 지금 캐즘이 생긴 겁니다. 파괴적 폭발 혁신에 의해서 금방 무너지는 것들이 처음 그 모델을 보여준 게 닌텐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쟁자가 들어와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금방 무너졌는데 동일한 제품에서도 그것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닌텐도가 처음으로 업그레이드라는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업그레이드가 아주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닌텐도 1이 나왔을 때 닌텐도 2가 나오면은 바로 닌텐도 1은 꺾어지게 됩니다. 닌텐도 3이 나오면은 2가 꺾어지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경험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 모델을 겪는 게 휴대폰이죠. 휴대폰에서 갤럭시는 1년에 2번씩, 애플의 아이폰은 1년에 1번씩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새로운 경험을 주지 않으면은 그 모델은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보다 사용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사용 가치는 이용자의 어디에 엔트로피가 쌓인 것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것이 어려운 게요. 이론적으로 쉽지만 어려운 게 매년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요인은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지금 이제 갤럭시도 이번에 새로운 모델을 냈고 올 9월달 되면 아이폰 17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 분야는 무지 많습니다. 막 몇십 개 기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 하느냐를 찾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비용만 많이 들거든요. 사용자 가치, 이용자의 엔트로피가 어디 쌓였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 건가, 이것을 찾는 것이 기업의 전략이고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은 어디에 집중될까요? 삼성과 애플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이미 스마트폰은 일반 상품화가 됐습니다. 일반 상품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샤오미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기능을 만들어내거든요. 마치 딥시크가 오픈 AI 모델을 훨씬 적은 가격으로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능은요, 데이터 시대에는 100%냐 90%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90%만 넘으면 됩니다. 그것을 인하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살펴봤죠? 그래서 삼성과 애플은 고민이 많습니다. 샤오미가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집중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무지 많은 기술 요소가 있지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 요소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매번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기술을, 카메라의 기능을 두 회사가 경쟁적으로 매번 업그레이드 합니다. 카메라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됐잖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그리고 그래서 스마트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 기능을, 카메라를 종구를 사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게 카메라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번에도 아이폰 16부터 애플 인텔리전스를 넣었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넣음으로써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새로운 기능, 편리성을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삼성과 애플이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 가치보다 사용 가치, 어디에 엔트로피가 쌓이고, 그래서 그것을 못 해결하면 캐즘에 빠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용자 가치고요. 닫힌 가치 모델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프리 무어의 닫힌 가치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혁신 창업자들이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서비스를 냈을 때는 그 기술만으로도 시청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줍니다. 그런데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엔트로피가 쌓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디자인 프로그래머만 있었는데 프로그래머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또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내부의 전문 기술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갇힌 닫히를 푼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엔트로피가 쌓인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하다가도 이용자가 많아지면 또 엔트로피가 쌓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기능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부서가 많아지는 거죠.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도 만들고요. 하드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도 만들고요. 예를 들면 삼성은 하드웨어 회사지만 소프트웨어 부서가 무지 큽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기능을 확대하고요. 이것 갖고도 엔트로피가 또 쌓입니다.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래서 이때 가치 사슬 형성 단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서드 파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협력사가 생기고 그래서 공급망이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것이 커지면은요, 더 큰 플랫폼으로 발전하면 이것 갖고도 안 됩니다. 이때는 다른 플랫폼하고도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넷플릭스가 네이버하고 협력을 하면서 플랫폼을 확장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협력 교류 단계가 마지막 확산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프리모어의 닫힌 가상 확산 모델은 각 단계마다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엔트로피가 쌓이고요. 그러면 가치가 닫힌다. 그래서 이 갇힌 닫히, 트랩드 밸류를 풀어줘야 된다. 그것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기술로도 풀어주고요. 이렇게 내부의 조직을 확장함으로써 그리고 가치 사슬을 만들고 협력 교류 플랫폼을 생태계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로널드 코스가 얘기한 거래 비용이 디지털 혁명은 거의 0에 가깝게 없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해소되니까 공급망이 많아지고요. 다중경로가 생기니까 소비자한테, 이용자한테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경제가 되고요. 그리고 롱테일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지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과제가 생깁니다. 롱테일 시장에서는 롱테일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프리미엄 제품, 히트 상품을 제공을 못합니다. 이것은 큰 힘을 못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원짜리 100개를 쏘는 것보다 1억짜리 1개 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롱테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히트 상품을 어떻게, 블록버스터를 어떻게 만들 건가. 예를 들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싼 것부터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BYD가 무서운 거는 싼 거를 만들면서부터 1억 5천짜리 프리미엄 자동차부터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쪽을 커버해 줘야 됩니다. 히트 상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6천만 원 이상 비싼 차를 이고 있지만 롱테일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이 요구하는 다양성과 저가 모델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트 상품에 있는 사람들은 저가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롱테일 시장의 제품 구성은 대중 소비자, 거의 저가로 기본 상품을 제공해줘서 플랫폼의 영역을 넓혀줘야 됩니다. 넓혀주고, 이건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그 중에 프리미엄 상품, 상급 상품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실제적으로는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특수 소비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기본 상품이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2가 빨리 나오고, 그리고 더 싸고 다양한 상품이 나와야 이 캐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